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 외에도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도 위장 전입 문제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일단 조기 수습하는 데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기 진화에 나선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아마도 결정적 하자는 아니지만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원체 높다 보니까 이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특히 야당이 반발함에 따라서 조기에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또한 똑같이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 있고 특히 그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사안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기에 한번 비서실장이 나와서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지금 처음에 국정 동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높고. 네. 근데 이런 인사 문제로 대부분 역대 정부가 보면 초기에 인사 문제로 상당히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정 네. 동력이 약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조기에 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조기에 진화해야 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원래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임명 동의안이 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원래 대국적으로 협력하겠다, 대국적 견제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어저께 이제 소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위장전입이 나오니까 이제 세 사람이 벌써 위장전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확산이 되면 너무 늦어지면 이걸 진화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빨리 이러한 거를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일종의 대국민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나선 거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이 5대 원칙을 밝힌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진화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인사 5대 원칙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편에서는 또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밝혔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구시대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결별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후퇴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할 텐데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양해와 사과를 구한 거 보면 현실적인 인사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30년 전에 기자 시절에 발생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직 임명 전의 문제이고 이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우편물 수령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 취지가 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투기라던가 강남 8학군의 자녀의 학군을 잘 배정하기 위해서 하는 좀 재질이 안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이런 외국 해외 거주 때문에 인한 우편물 발송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30년 전에 공직 취임하기 이전의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점에서는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용할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야당과 국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님,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5대 원칙 공약을 후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거에 대해서 5대 원칙의 입장을 밝힌 분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해명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5대 원칙을 대선 때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사실 역대 정부도 이렇게 위장전입 같은 게 워낙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쓰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실적인 일종의 잣대를 좀 수정해서 잣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공직자들의 이런 게 임용이라든가 승진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음주운전이 나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로 걸려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주운전은 그러면은 2번 한 경우는 상당히 한 번은 그렇더라도 2번 한 경우는 문제를 삼자. 뭐 이런 나름의 자체 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5대 원칙에 대해서 이게 또 현실적인 이게 좀 병량을 가려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위장 전입하면 위장 전입 이 공직 후보들이 워낙 많던데 뭐 그거는 뭐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지금 일부 이제 소위 정치인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위장 전입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서 이거를 아무리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걸 어길 경우는 원래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거를 이거 괜찮다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만약에 위장 전입의 경우 뭐 다른 병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병역 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병역 기피하는데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거고 네. 위장 전입의 경우에도 그래서 위장 전입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뭐 외국으로 뭐 어디 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이나 위장 전입을 했는데 예. 나름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장 전입의 경우도 그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부동산 투기 외에는 문제가 또 안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자인 경우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다른 그냥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총리 후보자인 경우는 부인이 강남 교사로서 강남 학군에 배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근데 그러나 실제로 그 강남 학군에 배정돼서 가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강남 학군에 배정되기 위해서 이 옮긴 거는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또 이런 옮긴 경우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옮긴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간단치가 않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부인의 그런 학군 배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든 나름대로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과거에는 논문 표절 하나로 낙마한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부에서도 보면 위장 전입의 경우 위장 전입 딱 한 건으로 딱 문제된 것보다는 위장 전입과 함께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가 다른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결부되면서 낙마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하나 위장 전입 단순한 위장 전입 하나로 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어저께 보면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을 실제로 하는 거는 좀 다르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랬는데 네. 그렇게 말한 게 나름대로 그런 포석을 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 일단 야당의 주장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 사과 안 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거짓이 참이 됩니까? 저는 야당 주장이 일가성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세운 인사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장관 후보자라든가 장관급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 원포인트 여야당 원내대표 회담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 기준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첫 총리이니만큼 새 정부의 그 총리 인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한다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것을 비서실장이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하면 괜찮다라는 식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맡겨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순항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제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좀 미뤄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뭐 저도 그저께까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가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이라든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예. 또 다른 것들 의혹도 야당은 제기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뭐든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은 본인 자신이 시인할 정도로 이제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순항할 거로 봤었는데 이제 어저께 이후로 좀 달라진 현상은 자유한국당은 원래 부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대국적 견지에서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저께 이제
추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이 모국이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순조롭게 이제 여기는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장관인 경우는 국회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늦어지게 되면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네. 이제 다시 이제 논의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이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만은 그거를 현재 아마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비서실장이 해명한 상황에서는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까 뭐 대통령이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러면은 야당들이 그거를 명분으로 어느 정도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주자라고 하는 거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전국이 여당 중심으로 거의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 문제, 인사 5대 원칙 문제가 야당에게는 좀 목소리를 높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전국의 변수가 될 수까지 있을지 이 부분 전망해 주시죠. 저는 뭐 야당의 본연의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하고 혹독할 정도의 가혹한 청문 절차를 통해서 공직의 그 준엄함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대신에 정권 초기에 야당 내부의 문제를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서 야당 내부의 분란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그 인사 문제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해서 정쟁으로 흐른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옳지 않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하되 저는 뭐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 정부 기관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청문 기능의 강화 이것은 언제나 필요한 거 되고 잠깐은 답답하고 힘들지 몰라도 길게 보면 국민들에게 한층 높은 정치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야당의 기능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정부나 여당이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제 저희가 다른 후보자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또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문제도 있지만 두 딸이 강 후보자가 지명된 뒤 이틀 뒤에 증여세를 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가 앞으로도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계속 줄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당장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라든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후보자라든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 사실 이번 인사가 과거 정부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든 이번에도 다 각자 이게 나름대로의 의혹의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직전에 9개월 동안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월 1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 과연 제대로 일을 하면서 받은 거냐? 근데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제대로 일을 하면서 받은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이제 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3차장일 때 국정원의 이제 무슨 뭐 평가위원 같은 정보 보안 관리 실태 평가위원 같은 걸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그게 내 3차장 업무가 아니라 2차장 업무 산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건 이제 바른정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인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왔던 게 위장전입은 스스로 시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자녀의 이제 이중국적 문제, 딸의 이중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거를 매듭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추가로 지금 나온 게 이번에 그 두 딸 장녀하고 차녀가 이 증여를 받은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네. 재산을 1억 각각 1억 전후의 증여 재산을 이제 등강으로 돼 있는데 예. 그거를 이번에 증여세를 후보자로 지명된 이틀 지난 후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상황에서는
이건 세금 탈루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겁니다. 역대 정부가 원래는 옛날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야당과 언론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별로 삼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되면서 이 허니문이라는 게 사실상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 행보로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탈권위 소통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문해서 국민 지지율이 거의 80% 전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로 인사 문제로 역대 정부가 인사 문제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네.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첫 시작할 때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바로 낙마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래서 이제 2, 3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계속 이제 총리가 임명 동의가 될 경우에 장관 후보자 이를 계속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진짜 철저한 검증 어느 때보다도 잣대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검증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내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풍경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해서 동거정부 즉 신임 내각과 장관들이 인선되지 않은 속에서 기존의 그 국무위원들과 함께 일정한 동거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치적인 경쟁자의 정부이지만 견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저 국무위원들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하고 좀 불가피하게 네. 동거 정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도 듣고 좀 좋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 좋은 이야기 해달라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또 그러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의 참여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것들은 역시 그 통합과 소통 행보로서 아주 좋은 거로 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저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88%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선 승리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했다 볼 수 있지만 취임 이후에 높은 지지율의 고공행진은 지금 엄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공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탈한 탈권위 소통 행보라던가 그리고 인사의 파격적인 인사의 문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아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파격적이고 탈권위적인 소통 행보를 보다 구조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과제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 88%의 지지율이 향후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텐데요. 따라서 초기에 100일간의 성적이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첫 출발이 매우 잘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것에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김 부장님께서는 취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높은 편인가요? 네, 역대 대부분 초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 높았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초기의 지지율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인수위를 거치지 오히려 않는 바람에 인수위를 거치는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사 후보자들을 발표하고 인사 검증을 이뤄가지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아서 역대 정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탈권위 소통 행보가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적극적이었다. 또 하나는 자기 최측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반면교사를 한 거지만 최측근을 인사에서 배제하는 것도 상당히 박수를 받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높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가는
이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대통령이 좋은 결심만으로 선의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예산도 돈도 잘 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치밀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일을 어떻게 잘해가느냐 이제 앞으로 그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초기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높은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회 문제를 두고 국민들의 시각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인사 원칙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인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서민들은 법과 그 질서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금기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그 위장 전입이라든가 탈법과 위법을 당연시하는 풍토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인 운영의 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 때 드러났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자녀의 질병에 대한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 쪽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웠더라면 비공개라도 인사청문위원들을 찾아가서 회람을 하면서 양해하고 설득하는 적극적 노력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나 이런 그 인사청문에 대한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특히 야당의 청문위원들에게 본인이 왜 장관 후보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자질과 정책 능력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고 있는 데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하는 행보들이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 때 좀 아쉬웠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더욱더 좀 그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부장님 인사청문회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텐데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고수하든지 아니면 변화의 입장을 취하든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해결해 나갈까요? 네, 어떻든 저기 인사 원칙 대선 과정에서 인사의 불가 5대 불가론 이런 사람은 고위공직에 쓰지 않겠다고 한 병역 기피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거를 내가 보기에 뒤집거나 다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아까지만은 이러한 신뢰와 이거 말한 거를 지키는 이러한 거를 강조하는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꾸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5가지 원칙을 지키되 이 5가지를 여러 가지 의도라든가 탈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면서 이게 과거의 인물들 보면은 과거의 인사청문회가 본격 도입되기 전에 이런 걸 어기는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또 유연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기준을 좀 완화한 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도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